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가 안내대로 문학 문풀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이제 강의된 사람은 아마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문학에서 우리 일단은 문풀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 파트 이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목차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9개의 여러분 이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내용과 형식입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현재 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바로 문학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이제 바로 순서를 조금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문학에서 수용과 생산에서 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용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세밀하게 읽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내용과 형식이 됩니다. 즉, 수용이 바로 내용과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맥락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재구성하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산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학 전체의 테마를 구성을 하는 문제 뒤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문장 수가 많은 테마도 있고 그렇지 않은 테마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량을 이제 적절하게 적어서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많은 거예요. 다시 이제 교재 7쪽으로 가서 수용과 생산에서 내용과 이제 형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갑니다. 자, 그걸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공략집을 한번 잠깐 봅시다. 그죠? 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어떻게 이제 개정 과정이 되어 있느냐. 그걸 여러분 이제 보고 나서 이걸 이제 봅니다. 자, 공략집에 이제 여러분 보면은 문학 이제 우리가 159쪽을 한번 보세요. 159쪽을 우리가 보면은 문학 활동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됩니다. 문학의 수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문학의 수용. 그다음 160쪽에 문학의 생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문학의 바로 수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해와 감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와 감상. 그러면 수용한다는 거는 이제 독서에서 말하는 바로 사고 과정이 되는 거죠. 이해라는 건 이제 사실적 이해, 이렇게 추론적 이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문학은 이제 비판적인 이해라는 것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상적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학은 기본적으로는 감상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가고 감동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 이걸 이제 찾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9쪽에 보면은 바로 문학에서 내용 형식 표현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성취열서에 보면은 내용과 형식의 복합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형식이라고 말할 때는 표현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문학은 내용을 찾는 겁니다. 이게 어제도 잠깐 했지만은 바로 문학은 앞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문학의 본질을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문학은 가치 있는 것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제가 되겠죠. 주제. 그렇잖아. 즉, 우리가 서술자나, 그렇죠. 시적 화자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가치 있는 거, 내용,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다릅니다만은 이제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 같으면은 또 주제도 이 전체적인 거는 주제겠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연해 보면은 정서이기도 하죠. 그죠? 정서. 그래서 일종의 주제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내용을 이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숨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적입니다.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그렇죠? 숨어 있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요걸 하려면 이제 우리는 뭘 빌려야 됩니까? 형식과 표현을 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있다는 것은 장르가 이제 생기면은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걸 이제 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빌려서 요것을 이제 드러내려면은 시라는 것은 표현을 하죠. 그죠? 문학은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요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요렇게 이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품을 분석할 때 요 형식적인 요소와 표현적인 요소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잖아요. 답이 못 쓰면 이제 이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잖아. 요걸 통해서 요걸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기르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작품 구성 요소로서 내용 형식 표현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작품에 많은 게, 그렇죠. 형식을 이해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다 그랬어요. 이는 구조를 이제 미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전부 많은 거예요. 요걸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학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름다움.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의 이걸 이제 용어로 미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적 구조. 그러면 미적 구조라는 것은 바로 요 요소로 있다. 즉 내용의 미도 있고 형식의 미도 있고 표현의 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의식을 드러내니까 우리는 미는 4개가 있죠. 우리 본질할 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고미도 있고, 그렇죠. 우아미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비애미, 비장미도 있습니다. 이는 비애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골개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골개미를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구분을 해서 풍자미, 해양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골개 안에는 풍자도 있고, 우리가 많은 거예요. 해약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개 종류에는 풍자적 골개도 있고 해학적 골개도 있다. 그러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역설도 우리가 나오고 반어도 나왔을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상징도 유형으로 시험에 나왔듯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골개 속에서도 이제 이런 게 뒤에 이제 우리가 작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유자소전 하면은 이제 둘 다 골개미인데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는 풍자를 하고 누구는 해학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총수한테는 풍자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유재필이한테는 해악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게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문학은 정말 미적 구조물이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미적 구조물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잖아. 우리는 우아미를 드러내고, 그렇잖아. 골개미를 드러내고, 이런 형식과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적 구조물이라는 거는 형식과 표현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아미를 드러내는 데는 왜 우아미가 드러나느냐, 이 작품이. 그 다음에 이런 형식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쓸 때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답을 쓸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 제일 뒤에 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쓸 때 어순의 순서를 익히는 겁니다. 어순의 순서를.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게 세부적인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죠? 요걸 통해서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미적 구조물에서 작품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떻습니까?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품 구성 요소니까 큰 요소는 내용 형식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래마다 이제 구성 요소 명칭이 다르니까 그 명칭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학습할 때는 분석 방법을 활용하라. 이 말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바로 분석 방법이 됩니다. 섬세한
읽기. 그러니까 분석적 읽기라는 것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분석적 읽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를 바로 분석. 분석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설명 방법 할 때 뭐로 나누는 거다?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읽는다, 섬세하게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읽는다, 자세히 읽는다 이 말은 분석적 읽기입니다. 그렇죠? 분석 읽기라는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따져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구성 요소.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내용과 형식과 표현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퉁치면은 형식이지만 형식도 작품 속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표현도 여러 개가 있을 거다 이 말이. 그걸 이제 우리는 최대한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표현이나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습니까? 뭐 전체 주제 한 개로 연결되지는 않겠죠. 다양한 이제 정서나 주제를 드러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는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했지만은 기성정결로 돼 있으니까 전반부에 나오는 리더는 뭐가 된다? 전반부는 상황이 부정적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전달락은 많은 게 그러한 상황을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인 표현을 쓸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결단락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주제, 의미를 많은 게 드러내는데 효과적.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주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많은 게 거기에서 제시됐던 단락들을 쓰고, 그랬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최종 묶어주는 최종 이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채점할 때 이제 세부적인 조건에 이제 채점이 되죠. 그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문학이 보면 퉁어로 돼 있단 말이야. 퉁어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채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어진다 이면 그런 걸 이제 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분석적 읽기입니다. 알겠죠? 분석적 읽기. 분석적 읽기는 일단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많은 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추론. 그러니까 문학은 전부 다 특히 시 같은 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한 의도를 파악하고 숨은 주제를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셋이죠. 의도, 주제. 그랬잖아. 생략된 주제, 숨은 주제, 그 다음에 많은 게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함축적 의미. 그걸 통해서 최종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제 유기적으로 묶어준다 이 말입니다. 묶어준다 이 말. 그러니까 1, 2, 3년의 내용을 각각을 쓰고 최종 주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답도 문장 속에서도 상하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하관계가.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 조건이 이제 소수점까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런 게 이제 빠뜨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섬세하게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세하게 읽기 다음 장락에서 맥락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섬세하게 읽기는 맥락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섬세하게 읽기 하면 대표적인 게 작품의 내적 읽기와 외적 읽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세하게 읽기는 바로 우리가 문학의 감상 중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을 이제 감상한다,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을 하면 두 가지 조건을 배웠잖아요. 뭐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나가 이제 뭐가 된다? 인지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가치관, 신념. 이거는 바로 정의적 요인. 그걸 통해서 이제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독자 중심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게 일종의 효용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게 문학의 이제 감상 방법, 이론이죠. 표현론적 관점, 그렇잖아. 구조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걸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사적 맥락이냐, 사회문화적 맥락이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호 텍스트 맥락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꼼꼼히 읽는다. 중간에 보면 이제 객관주의 비평에서, 객관주의 비평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조주의 비평입니다. 그렇죠. 신비평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내재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객관적 많은 거야. 비평이에요. 객관주의 비평은 구조주의 비평, 신비평. 이 말입니다. 형식주의 비평.
알겠죠? 형식주의, 신비평, 구조주의, 내재적 관점 이게 전부 많은 게 객관적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중시하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중시하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작품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모든 주제를 시 자체에 나타난 요소들이죠. 구성 요소들입니다. 알겠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시는 이제 시가 만약 같으면 형식 요소와 내용 요소, 표현 요소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면 그 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요소 요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특정 시대의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쪽으로 갑니다. 내재적 관점은 전부 인간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알겠죠? 보편적인 가치. 이것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치 이러면 이제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렇잖아. 범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로 가버리면 표현론적 관점으로 가거나 반영론적 관점 가면은 이제 의미가 제한되죠. 구체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보편성에서 구체성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작가의 세계관을 하든지 특정 시대적 가치, 의미를 전하든지 그게 이제 뒤에 나오면 무덤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뒤에는 봄 같은 이런 것들은 뭐가 강하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강합니다. 그렇잖아. 그것은 작품이 이제 작가적 세계관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상황, 그 이제 시어들을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시어를 보고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문학사적 맥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작가들의 작품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걸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품의 맥락을 쭉 보면서 이 작가의 작품들은 그렇잖아. 그 작품 중에서 이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김영랑의 시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뭘 해석한다? 그렇죠. 그 사람 속해 있는 사조가 바로 시문학파니까 그렇죠. 순수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특이하게 많은 게 도골참이나 그 다음에 춘향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참여시, 저항시 쪽으로 해석을 그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문학 사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걸 익힌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를 하고 배경 지식할 때는 전체 흐름 중에서 보편성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학교 문학이니까 학교 문학을 가리킨다는 거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대체로. 우리가 이제 학교 공교육이기 때문에 대체로 작품을 언급을 하면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가르치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 사회 문화적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라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라는 이 공동체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다마 관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자는 걸 익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뭘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과서 중에서도 뭘 본다? 거민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 거민정 속에는 이제 우리가 공교육의 방향이 거기서 일관되게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개론서보다는 그런 거민정이 된 걸 이제 봅니다. 그렇잖아. 거기서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은 정해진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보편적인 언어를 이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상적이죠. 그죠? 공부하기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걸 이제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바로 꼼꼼히 읽는다 하는 것은 바로 객관주의 분표, 즉 분석적 읽기가 됩니다. 분석적 읽기. 분석적 읽기는 바로 신비평, 구조주의, 객관주의, 이렇게 이제 되는 형식주의. 형식주의라는 거, 그래. 이제 그러면 형식주의 우리 배웠잖아요. 장문에 형식주의는 바로 뭐가 된다? 모범 예문을 분석한다. 문법적 지식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규범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규범을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형식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형식주의는 이미 모범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모범 예문을 외운다. 그건 장문 이론에서 배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전부 우리 교과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아까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학은 국어의 하위 갈래이기 때문에 문학을 별도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교과서도 봐도 문학을 가리키면 뒤에 많아. 적용 문제는 전부 많아. 그랬잖아. 쓰기라든지 화법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 읽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학을 하면 읽기이기 때문에 뭐로? 바로 쓰기라든지 말하기로 이제 돼 있다. 토의 토론으로 간다는 거죠. 감상문 쓰기로 간다든지 비평문 쓰기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작문과 화법으로 많은 거에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주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같이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배웠으면 최종 목적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문학은 전부 다 어제도 했지만 효용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그래서 이제 문학을 배우면 반드시 감상적 성찰의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학은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찰을 쓸 때 이제 작품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그렇죠. 공감한 부분이 어디냐? 그걸 통해서 자기네 삶이 어떻게 고양됐느냐 이런 걸 이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성찰이. 그러면 성찰의 글쓰기는 세 단계 알잖아요. 뭐 한다? 바로 많은 게 섬세하게 이제 관찰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많은 게 깨우침을 구체화시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내면화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내면화시킨다, 적용한다, 활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할 때도 많은 게 마지막 읽은 후에 단락 중에 전략 중에서 새로 깨닫게 된 것을 실천할 방안을 탐색한다. 이랬죠. 그게 바로 이제 성찰 글쓰기는 성경 후정이니까. 그렇죠. 내가 깨우친 것을 남들도 같이 공유해서 그렇잖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의 생활하니까. 전부 다 바로 게 생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정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걸 이제 여기서 간다는 걸.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수용은 어디까지 간다? 내면화해서 그렇잖아.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걸 이제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쪽은 아까처럼 나중에는 이제 주체적, 그렇잖아. 창조적, 이제 이렇게 개성으로 가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면은 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또 이제 우리는 문학의 본질을 조금 알고 갑시다. 155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법회 문학의 이제 이게 예전 이제 2009 개정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개념, 문학의 역할, 문학의 갈래 이렇게 해서 문학에 지식, 성격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설명했던 총론입니다. 알겠죠? 총론. 그렇게 돼 있는, 지금은 바로 뭐부터 돼 있다? 지식부터 돼 있는 게 아니라 문학 신교과서는 바로 문학에 거기 있는 활동부터 돼 있어요. 수용과 생산으로 돼 있어. 예전에는 2권 돼 있던 게 지금은 1권으로 돼 있다. 문학, 심화 문학이 이제 편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로 간다? 이론 중심에서 실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문학을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학 공부를 그렇잖아. 문이과 통합이 되니까 그런 전문적인 이론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문학 감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이 바뀌어버려서 2015가 되면서 심화 과정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실제를 하더라도 뭘 알아야 돼? 교과가 보면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째 보세요. 문학의 개념은 바로 문학이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하다. 그러니까 문학은 뭘 해야 된다? 언어 예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현 수단을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문학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실, 자기가 대부분의 우리 문학이 되려면 자기가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그렇잖아. 느낀 거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 그 중에서 많은 게 바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돼야 나중에 최종 목적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문학의 최종 목적은 효용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게 되고, 그렇죠? 정서를 순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걸 많은 거에 형상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걸 한다? 형상화하는 거면 그냥 전달하면은 정보 전달이 그리 되겠죠. 가치 있는 거를. 그러면 그것은 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학은 형상화한다는 거는 간접적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비유적. 문학적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문학적 표현을 한다.
그게 형상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상화한다 이 말입니다. 형상화한다. 그게 바로 형상화가 바로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 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 가치 있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문학의 개념을 다각도로 밝히기 위해서는 내용의 가치 있는 경험을 비롯한 문학의 내용이. 그러니까 문학을 내용 이해할 때는 바로 뭘 찾는다? 필자가 본 가치 있는 게 뭐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주제죠. 의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형상화를 중심하는 언어 표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표현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학의 개념 본질이 바로 뭐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하고? 문학은 바로 뭐야? 내용과 형식이 표현이 바로 뭐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아는 것. 문학의 본질이 내용과 형식과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뭘 찾는 거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주제와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제가 의도.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형상화하는 거는 표현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미적 표현으로서 이제 형상화를 합니다. 근데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적, 이때 미적은 우리가 뭐 정서입니다. 심미적인 겁니다. 그러면 심미적이니까 주의할 게 미적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그 정서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픈 것도 드러낼 수 있고, 그렇죠? 기쁜 것도 드러낼 수 있고, 그랬잖아. 괴로운 것도 드러낼 수 있고, 그랬잖아요. 정오스러운 것도 드러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적, 그 내용을 드러내죠. 이때 바로 미적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미적 기능. 그럼 심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희로애락 애호욕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이제 가는 길을 한번 봅시다. 어떤 정서인지 그랬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문학의 형식 이해입니다. 형식을 이해. 그러니까 문학은 뭐래요? 장르 중심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유한 뭐를 가지고 있다? 장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형식적인 구조, 형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게 일종의 바로 거시적인 구조인 형식 구조와 내용 구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내용 구조, 형식 구조와 내용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식 구조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시 같으면 시의 형식 구조는 다 일반적으로 같아요. 소설은 소설의 형식 구조는 같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바로 소설의 이제 가장 형식 구조가 뚜렷한 게 소설이죠. 소설은 바로 형식 구조가 뭐예요? 5단 구조입니다. 그렇죠? 발단부터 뭐까지? 결말까지 5단 구조죠. 그런데 내용 구조는 작가마다 그 5단 구조인데 내용 구조가 다르죠. 우리가 최만식처럼 많은 게 뭘 썼다? 바로 판소리계 소설을 차용하면은 바로 많은 게 내용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유정은 해학적인 소설을 쓰니까 내용 구조가 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단 구조를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 사람은 많은 게 그렇죠. 결말을 절정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대립 구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용 구조가 다르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형식 구조는 이제 많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시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 똑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장르가 가지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용 구조가 이제 그 작가의 개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 구조가. 네, 그래서 우리는 형식 구조와 내용 구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 구조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이제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그 다음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 작가에 따라 그것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작품을 분석하고 외울 때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똑 떨어지게 구분되는 게 있고, 그것이 중첩된 게 있고, 그렇잖아. 애매모호한 거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래요. 그게 이제 작가의 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제 언어예술이니까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을 비교하여 언어예술로서 문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장르마다 언어가 다르겠죠. 시 같으면은 바로 비유와 상징어를 많이 쓸 거고, 그렇잖아. 물론 소설도 비유와 상징을 쓰지만은 바로 많은 게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언어들을 많이 쓸 것. 아니면은 우리가 대표 저 뒤에 나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유자소전은 어떤 언어를 많이 썼어요?
비속어를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를,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작가가 쓰고 있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유독 많은 거야? 그렇죠? 이문구 씨는 바로 뭐다? 유자소는 쓸 때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썼을까 이 말입니다. 왜 비속어를 많이 썼을까? 그것이 전부 어디에 했다? 바로 내용, 심미적 역량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뭘 찾아야 돼?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소를 찾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본질을 잘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가치 있는 게 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죠. 유자소주는 바로 많은 게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한다. 그렇잖아. 그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사회를 이제 비판하고 이제 하고 있다. 뭐 사무원이다. 이러면은 바로 뭐나? 뭘 비판한다? 바로 많은 게 어떻습니까? 인간이 사물화되는 것을 이제 비판하죠. 그래서 그런 현대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의식이 비판이죠. 그게 바로 풍자다, 이 말. 풍자의 미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형식과 어떤 표현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답이 있겠지만 사무는 뭐나 객관적 사실을 쭉 서사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객관을 나타내거나 일상생활을 쭉 그랬잖아. 관찰자 시점을 쓰고 있다. 시는 관찰자 시점이 잘 없잖아요. 1인칭 고백문학이니까 주인공 수때.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을 쓰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러면 그 표현이 어느 걸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다. 바로 뭐야? 비판, 고발을 풍자하는 걸 더 뭐야? 부각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일단은 뭘 찾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연결시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뭘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걸 하려면 뭐나? 분석적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찾아내는 것도 어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작품을 문제 해결할 때도 생성할 때도 뭐야? 무조건 많이 자료를 생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에? 바로 분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나 어떻게 분석적 읽기니까 요소별로 뭐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일단은 여러분 지금 훈련을 하라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장과 문장의 세련되게 연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은 뭐하나 7, 8할 때는 뭐 하는 거다? 조건별로 작품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분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그것을 키워드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익히는 겁니다. 완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하라 이 말이에요. 세밀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형으로 쓰지 말고 키워드로 많은 거예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작품 이제 답을 잘 쓸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완결시키려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뭘 한다? 내용과 형식이니까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작품을 보고 그걸 빨리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석을 하는데 미의식, 정서, 주제, 최종은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러이런 내용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각적 주제 문장을 뒤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 내용은 우리는 항상 제일 뒤쪽에 서술어 부분이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언어예술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2번을 보세요. 문학은 뭐야? 문화산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맥락 읽기를 할 때 뭐야?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작품 속에는 뭐나? 그 시대에 뭐나? 문화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화상. 그렇죠? 문화가. 언어예술이면서. 그래서 문화예술이다. 문화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소통 이론입니다. 알겠죠? 소통. 그러니까 누구하고 문화라는, 사회 문화라는 것은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과 내가 쓴 작품을 만다 소통한다는 겁니다. 소통. 주고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장문이 뭐라 그랬어요? 특성이 사회적인 의사소통행위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문학도 쓰는 순간, 이게 문학을 작품을 쓴다는 것 자체는 필자가 뭐를 전제로 쓴다 그랬어요. 작문할 때도. 바로 뭐 독자를 전제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통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도 작가가 쓸 때는 많은 거야. 이 동시대의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썼다? 소통하기 위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소통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 동시대 사람의 뭐가 반영돼 있다? 바로 사회 문화상이 반영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 문화상. 그러니까 맥락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뭐나 그 작가와 동시대의 뭐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에 그 시대의 사회 문학 맥락으로 내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공감한다는 거는 내가 그 시대의 사람과 뭐나 그 작가와 뭐야 인물과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선상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적 듣기는 여러분 배웠잖아요. 뭐야 뭐 화법 배워주면 첫째 뭡니까? 뭐 알아? 전략 배웠잖아. 소극적 공감과 들어주기와 적극적. 첫째 뭐 하는 거야? 집중하라. 그 다음에 뭐 하나? 격려하라. 그 다음에 뭐야? 요약하라.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순서 알잖아. 딱 하면은 순서 무조건 우리는 공부는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뭐나 최종 목적이 된다. 퉁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것도 일단은 집중을 해야 뭐나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하는데 강의를 했는데, 야, 내가 오늘 이론을 잘하고 시험 문제 다 풀었다. 여러분이 내 설명을 듣지 않고 집중을 안 하는데 여러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 그렇죠.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해준다. 그러면 끄떡해주고 반응을.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을 마칠 수 있고 다른 설명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랬잖아. 반복해서 다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그죠? 요약.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말한 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핵심을 자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핵심 단어가 뭔지를, 물론 내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지만은, 그렇죠. 본인도 자꾸 요약을, 그걸 또 이제 반영합니다. 아, 이 시험에 쓰면은 나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내가 썼으니까, 필요 왔으니까 나는 그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나 못했구나. 그 다음 하나 수정할 때 내가 이렇게 반영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눈빛을 쳐다보고 앉아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지? 본인만 안다, 이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읽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스큐스리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뭐 해왔어요? 그랬잖아.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미리 읽고 훑어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해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는 게 선생님 읽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리사이트 리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설명을 듣고 다시 리사이트하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리뷰. 그렇잖아요. 개인을 자꾸 하면서. 그래서 문화산물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소통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소통이론. 그러니까 작품은 전부 구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구조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랬잖아. 구조물이 바로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통해서 독자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를 반영을 시켜서 바로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그렇죠?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재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단 조건은 바로 통일성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의도에 빗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오독이 되니까. 그렇잖아. 그거는 창의적 해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의적 해석이라는 거는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문제 해결 대안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게 창의적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항상 주의할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은 통일성입니다. 알겠죠? 통일성에 벗어나면 절대 건물입니다. 주제에 벗어나면 그걸 잘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학이 이제 소통 문학이 돼 있고, 그다음 문화산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문화산물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인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지적 요소. 그러니까 문화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당대에 문화상을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상을 익히게 된다. 그게 바로 인지적 요소. 세계를, 우리가 문학의 효용성 중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문화상을 익힌다는 겁니다. 문화는 바로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이 바로 문화라 그랬죠. 그랬잖아.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그 시대에 20년대, 20년, 30년, 30년 같으면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바로 삶의 양식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다시 이제 배웠으면 그것을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다시 물려줘야 되겠죠. 그죠? 다음은 문화는 계속 영속성을 지니니까. 그래서 문학은 문화처럼 문화산물이라는 거는 영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알겠죠? 영속성.
그걸 이제 개성 발전시켜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발전시키고 이해하고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 요인이 있다, 인지적 기능이 있다, 이해한다, 세계를 이해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되겠죠.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 당시에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이제 나오는데, 역할은 이제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적 문제 삶을 고양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계를 이해한다. 이게 인지적 요인이 되고 삶을 깨닫게 된다. 이게 정의적 요인입니다. 이게 윤리적 기능이, 정의적 요인은 윤리적 기능입니다. 깨우침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인지적 요인이죠. 인지적 기능. 그래서 문학을 하면 인지 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니까 바로 윤리적 기능이 생기고, 윤리적 기능. 그 다음에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시키니까 심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풍요로워진다. 즉, 감정의 정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의 정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화가 나 죽겠다. 그러면 작품 속에 화가 난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동료의식을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나는 슬픈데 기쁜 작품을 읽었어. 그러면 그 기쁜 걸 통해서 내가 웃음으로 인해서 내 슬픔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심미적 기능은 바로 정서순화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화를 내가지고, 그렇죠? 분노해서 내 감정이 풀릴 수도 있고, 반대 걸 해서 내 감정이 가할 수도 있고, 그랬잖아. 그 다음 또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뒤에 가는 길 같은 것은 보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이제 강물이나 까마귀가 자꾸 재촉하는, 나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를 더 반대는 대조니까 수사법이 무슨 유행입니까? 강조죠. 뭘 강조합니까? 자신의 바로 그런 안타까움, 외로움, 이걸 강조하죠. 심화시킨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용이, 표현이 바로 어떻게 했다? 대조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게 템포가 빠르죠. 그죠? 템포가 빠르다 이 말, 시행 배열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시행 배열이 빠르다는 거는 마음이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을 하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근데 나는 가기 싫단 말이에요. 1년에 1, 2년에 보면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별의 정환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태 자체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조 딱 나온 순간 상위에는 바로 강조법입니다. 뭘 강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키워드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까마귀다 뭐다 이걸 찾는 게, 기능은 바로 딱 두 개잖아요. 있잖아요. 뭐다? 대조시키느냐, 감정이입을 시키느냐, 의인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감정이입을 시키느냐, 그렇죠? 대조시키느냐, 감정이입을 시키느냐, 객관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오면 같으냐, 자기하고 반대냐, 그렇잖아. 자기하고 관계없이 거리를 두느냐, 딱 이 세 개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그렇죠? 나하고 별개냐, 이거 아닙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개잖아요. 그 다음 세부적으로 그 다음 나누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문학 속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그런 세계가 나오지만 자신의 전부 다 하는 거다? 심미적 기능이죠. 자신의 감정을 풀어주고 간접적으로 형상화,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면 형상화한다 그랬잖아요. 형상화. 그러니까 아까 가치 있는 것을 형상화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자기의 정서를 형상화했느냐 하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뭘 길러줍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면은 자신의 개인적 삶이고, 여기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3번처럼 공동체 역동성을 정진하는, 이게 사회적 가치죠.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하면 개인의 삶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동체 역동성을 정진한다. 공동체 삶에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기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보면서 문학을 하면 뭐가 길러진다? 상상력이죠.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이 말입니다. 상상력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독서로 치면 창의적 이해입니다. 알겠어요? 창의적인, 상상력인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상상력은 자신이 많은 거야.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냥 어떤 공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존에 경험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자신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힘을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힘이잖아요. 상상임이. 그러면 상상이란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단어 뜻입니다. 망상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허상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의미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수성이 길러진다. 아까 얘기했죠. 문학은 무슨 기능이 있다? 심미적 기능이 있으니까 감성이 풍부해진다. 감성. 그렇죠. 감성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만족도가 커지죠. 희로애락 애호욕에 많은 게 자기 감정이 충족되니까 모든 감각이 열리게 되잖아요. 감각이 열려. 그러니까 감각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단조롭죠. 그렇죠. 사람이 단조로워지면서 많은 게 생활이 사고가 기계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게 기계적이다, 삭막하다, 단조롭다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희로애락 애호의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또 히스테리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많은 게 어때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성이 풍부한 애들은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 감정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거나 사람이 되면은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못 웃고, 그죠? 화내고 싶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이 감수성이 자꾸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삭막해진다 이 말이야. 삭막해지면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야? 문화가, 정신적인 문화가 결핍된다 이 말입니다. 결핍.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풍부해서 먹고 놀고 쓰고 하는 거는 되는데, 그치? 감정이 단조로워지니까 바로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감수성은 전부 다 정신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감정의 다양성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총체적인 삶, 여기는 없지만은 총체적인 삶의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문화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작품은 바로 문화상이 반영되어 있으니 작품을 보면은 바로 이제 총체적인 삶의 교육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은 그 시대에 전형들이 나타나 있어요. 작품 속에. 그러면 그 시대 배경이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은 그 당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배울 수.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체험. 그게 바로 이제 인식,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말하는 게 소설은 총체적인 삶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할 때는 그 인물들의 전형을 잘 알아야 되면 전형. 그 작품 속에 나타난 그 시대의 전형이 형상화되어 있다. 전형.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바탕으로 우리는 수용과 생산을 공부를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작품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자.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접근을 해야 돼?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요소를 분석할 거냐. 분석적 읽기니까. 내용과 형식은 수용이기 때문에 분석적 읽기입니다. 알겠죠? 내용과.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용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형식과 표현이나, 그렇죠? 사회 맥락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야 이 주제가, 그렇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형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분석을 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작품을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 뒤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